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반기문 전 총장이 퇴장한 이후에도 대선 전국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아 진짜 대선 레이스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미연 RN서치 소장 세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 오늘 오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청와대 예상했던 대로 경내 압수수색은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이야기 듣고 대담 진행합니다. 청와대 스스로 망쳐놓은 국가를 바로잡는 특검의 조사를 안보와 군사 기밀을 이유로 청와대가 방해하는 것은 후한무치한 일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청와대 생산물건들을 인멸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을 자처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치외법관, 무법지대가 아닙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청와대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을 자처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 사실 이제 예상했던 상황인데 오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럼 뭐 이것을 우리가 다 예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보안시설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내줄 건 이미 제출 형태로 필요한 걸 얘기하면 우리가 내주겠다. 직접 수색은 못한다. 뭐 이런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특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9일 또는 10일에 지금 대면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가는 건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오늘 이제 수색을 갈 때 특검 뭐 대변인 뭐 대거 갑니다. 일종의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론전을 좀 펼치고 이것으로 이제 청와대를 좀 압박하고 또 한 가지가 이게 7일 이상의 어떤 영장을 이제 받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장기화시켜서 계속해서 영장 수색을 뭐 거부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일종의 이제 청와대가 거부하는 부분이 나중에 대면 조사를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게 하려는 그런 어떤 여론전의 효과도 지금 같이 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모든 혐의자들도 그렇고 지금 조사들이 청와대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해야 되는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블랙리스트라든가 뭐 뇌물이라든가 뭐 이게 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안 하고서는 사실상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 뭔가 조사를 완벽하게 충실하게 했다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이 부분에다가 계속 명분을 두고 청와대를 압박하는 그런 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앞두고 절차적인 정당성, 명분을 확실하게 구축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신데 장 교수님 보실 때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검팀이 너무 여론전에 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검의 입장은 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물론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의 입장은 청와대도 성역은 아니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10조 111조 안보와 공무상에 있어서는 대통령, 청와대가 거부할 수 있다. 특검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청와대가 거부하면 할 수 없다는 것도 지난번에 2시에 브리핑을 통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과 방패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방어,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물론 진실은 법원에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헌재와 재판을 통해서 밝히겠다는 것이고 특검과 검찰 조사를 통해서는 최대한 방어 논리를 펴고 법원에서 진실을 판결받겠다. 그런 창과 방패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을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좋은데 지금으로 같아서는 청와대에서 이것을 거부한다면 특검에서 이것을 뚫고 들어갈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김 소장님 보시기에는 사실 지금 창과 방패의 대결이 치열한데 어느 쪽에 더
무리게 비중을 둬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어쨌든 뭐 여론을 본다면은 어쨌든 청와대가 이 압수수색에 좀 더 이게 동의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여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청와대 진입을 허락할 거라고 예상하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0월 달에도 검찰이 그 경내에 진입을 하려고 했을 때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자료를 이미 제출을 했었는데 지금 특검은 지금 보면은 이제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이제 수사하기 전에 대면 수사하기 전에 먼저 물증을 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물증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수 요건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불허했을 때 과연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겠냐는 거죠. 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기관과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데 청와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불허한다. 이게 좀 명분에 좀 밀린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특검 압수수색 날짜가 7일이에요. 뭐 오늘 하루만 끝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7일 기간이 7일이나 된다는 거는 계속 시도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특검에서는 진짜 끝날 때까지 가보겠다, 허락할 때까지 가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높게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예. 관점에서 봤을 때 전 대통령이 어쨌든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저는 이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허락해 주는 것도 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 9일 전후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과연 이제 관건인데 김 교수님 보실 때는 이번 성패 특검팀에서는 뭐 이번 압수수색 안에도 우리 혐의 입증 자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압수수색 이 장면들은 오로지 대면 조사를 위해서 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면 조사를 이루는데 이 압수수색을 수단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차례에 걸쳐서 아마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또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뇌물죄 공범으로 지금 지정을 해놓고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금융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먼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갖고서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것까지 합쳐서 이제 대면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네. 대면 조사만 이루어진다면은 사실상 뭐 일정 부분 수사의 완결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초점은 대면 조사에 있는 거고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일주일 내내 시도했을 때 그것을 받지 않으면서 또 대면 조사까지 거부한다. 이거는 사실상 명분을 박 대통령이 갖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푸시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대면 조사에서 어떤 성과 있는 그동안 드러내지 않은 어떤 물증이나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최순실 씨도 묵비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경우에서 박 대통령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거의 부인이에요. 인정했던 것들이 거의 뭐 굉장히 미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비가 안 됐을 때 좀 도와줬다. 뭐 예컨대 뭐 문화계 쪽에 조금 도와줬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네. 이상으로 본인이 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재판정에 가서 이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재판정에서 다툼이 있을 예정이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의 특검은 특검대로 박 대통령대로 최선의 방어를 하고 또 그쪽에서 공격을 하고 이런 예. 과정을 거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용된 혐의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듣는 수준에 불과할 그렇게. 것이다. 우리 장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대통령의 지금 최대 목적은 헌재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지금 거부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헌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특검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혹시 대통령한테 불리한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다고도 보고 물론 뭐 궁극적으로는 지금 법에 의해서 불허를 하는 그런 것을 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압수수색이 28일까지 아닙니까? 네. 7일보다 훨씬 통상 7일보다 훨씬 28일까지 압수수색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특검에서도 이것을 계속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리 싸움이기 때문에 법리 싸움에서 특검도 얘기했지만 법리적으로는 청와대에서 거부하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에서 지금 밝힐 것은 대통령과의 어떤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루어졌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대국민 사과라든가 대국민 담화 기자 간담회 그리고 지난번에 인터넷 매체와의 어떤 그 대담 그 내용을 적어서 특검과 할 때 그것을 보면서 답변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특검과의 어떤 대면 조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 그 이상 그 애가 나올 것은 없다고 없을 봅니다. 것이다. 네. 특검의 잦은 압수수색 시도도 역시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정치권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 대선 전국 출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이 주춤하고 보수층이 분열할 수 있다는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반 총장께서 불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권 교체 대세로는 더욱 강고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깜짝 놀랄 만한 후보가 고작 황교안 대행이라면 국민들께서는 대단히 분노할 것입니다. 황 대행은 탄핵된 정권의 2인자에 불과합니다. 국정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반기문 총장의 대선 불출마, 이것은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세력 가운데 각축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여론조사는 전혀 믿을 수도 없고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 등과 사자 구도를 겨루는 여론조사만이 그나마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안철수, 문재인 구도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선거를 해도 우리가 해볼 만한 상황에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권 교체 대세론 더 강고하게 이어질 것이다 전망했습니다. 김영환 국민의당 최고위원 안철수 문재인 구도가 의미를 가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반기문 전 총장의 하차 이후 최대 수혜자 안희정 충남지사, 황교안 권한대행 아니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김 소장님, 민주당의 안희정 충남지사의 추격세,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세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의 추격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먼저 그 반기문 전 총장이 그 주 지지된 지지층이 바로 그 충청과 그리고 TK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축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청 대망론의 한 축이 빠져버리니 지금 다른 축인 안희정 지사에게 일정 부분 표가 충청 표가 옮겨가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은 당연히 예견됐던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황교안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총장 입국 전에도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예. 그런데 반 총장이 빠지고 난 이후에 조사된 모든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그 지지세가 올라가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바로 이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지지층, 소위 말해서 TK와 60세 이상에서 상당히 네. 큰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JTBC 있는데요. 조사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이어 2위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조사 결과에서는 저희 2등 자리를 두고 이 후보들의 그 대결이 매우 치열한데요. 예.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오늘까지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2위는 뭐 황교안 권한대행도 있지만 뭐 어떤 조사에서는 뭐 안희정 지사가 차지하고 네, 있는 혼조 경우도 세게. 있음에도 이건 좀 MBN 조사를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2위, 그렇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10.5%인데 뭐 이거는 오차 범위 내에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되는 조사 결과를 본다면 그 2등 자리가 상당히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사실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 지금 여야를 아우르는 중도, 통합, 실용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렇죠. 그래서 반 전 총장의 사퇴가 없었어도 사실은 이 지지율 상승이 계속돼 왔었답니다. 그러니까 2% 시작해서 7몇 %까지 쭉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반 전 총장 사퇴 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유가 뭐냐? 상당히 이제 확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확장성 플러스 진보성도 또 갖추고 있어요.
거기다가 안정성도 있습니다. 뭐 이 두 번에 걸친 어떤 도백의 어떤 안정적 운영 능력 뭐 이런 것도 검증받고 검증이 있고 됐고. 뭐 사드니 어떤 경제 정책 뭐 이제 계승하겠다 뭐 이런 굉장히 중도를 넘어서서 이제 보수까지 아우르는 그런 영역의 어떤 확장성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인정을 받았었는데 네, 예. 문제는 여기다가 이제 반전 총장까지 사퇴를 하고 일종의 이제 충청 대망론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충청의 보수 세력들이 여기에서 얹혀가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또 하나가 예. 문제가 뭐냐면 지금의 민주당의 경선 구도입니다. 경선 구도가 이제 결선 투표제를 하게 돼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상 2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2등이 됐다고 한다면 결선 투표 구도로 투표 간다면 구도에서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마저도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여기다가 이제 많은 그 가능성을 이제 부여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지지율이 상승되고 있는 거죠. 안희정 충남지사 재벌 개혁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안 된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장 교수님 어떤 의미로 보시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대선 구도를 해서는 아주 바람직하고 문재인 전 대표한테 안희정 후보는 상당히 천군만마를 얻는 기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같은 뿌리의 동맹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에서 한 분이 대선 후보가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반기문 사무총장이 표를 일정 부분 지지율을 끌어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안희정 후보가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에서 탈락이 된다면 일정 부분 표는 다시 환류될 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경쟁 구도가 각박하게 이렇게 가파르게 흘러간다는 것은 문재인의 대세론을 하는 문재인 전 대표한테는 상당히 플러스된 그런 어떤 보약, 약발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고마워해야 되는데 근데 정치라는 것이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 치열하게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이제 짜고 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마타도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누구에 의한 마타도를 보십니까? 둘 다 문재인과 안희정 예를 들어서 양강 구도로 간다면 두 분에 의한 마타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뭐, 상당히 있다. 그렇게 배제할 수 봅니다. 없다. 예. 김 소장님, 사실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 정권 교체를 넘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남경필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50대 기술론, 세대 교체론과 좀 맞물려 있는데 정권 교체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시대 정신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연령 효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50대 기술론을 들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일에 지금 그 문재인 후보가 뭐 정치권에서 아래 오래 있었던 분이라면 이게 먹혀들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정치권에 이게 등장한 거는 4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50대 기술론을 들고 나오는 이유 중에는 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전부 다 좀 물러나라 우리가 이제 새 판을 짜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네. 먹혀들지는 않고 다만 지금의 시대 정신이 세대 교체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 뭐 이렇게 본다면 저는 시대 교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교체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적폐를 좀 청산해달라 이것이 네. 하나의 전 시대 정신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50대 기술론, 50대면 나라를 맡겨놓으면 무조건 잘할 거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는 안희정 지사의 이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완전 국민 경선제예요. 근데 지금 이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중도에서 확장성이 있는데 만일 완전 국민 경선제일 때는 이분 어떤 분들은 이게 역선택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미는 후보보다는 좀 더 대응했을 때 좀 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 완전 국민 경선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 2등 후보가 결선도 갈 수 있고 아니면 판도 뒤집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얼마나 이쪽 진영이 소위 말해서 이쪽 진영이 그냥 보수나 뭐 이 중도 보수층이 얼마나 결집을 해서 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저는 관전 여러 포인트라 변수가 보여집니다. 남아있다. 근데 지금 50대 기술론이라는 거가 네. 사실은 뭔가 이게 붕업이 되려면 그 내용이 있어야 돼.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이제 DJYS 같은 경우 40대 기술론이에요. 그때 내용은 가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50대 기술이라는 건 신체 나이에 불과한 것이지 50대 지금 정치인들이 후보들이 뭔가 하나의 가치 지향하는 뭔가가 있느냐.
그럼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나이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네. 파괴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대신 것이고요. 세대 교체를 얘기하는 것이 이미 정권 교체는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근거를 깔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2위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제 안희정 후보의 누가 이제 당선이 되느냐, 2위가 되느냐의 그 문제인데 사실은 안희정 후보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정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은 맞지만 이건 네. 당내 경선입니다. 당내 경선은 어떻게 해도 선명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외연을 지금 확대하고 큰 부분에서는 지금 뭐 상승 곡선을 그리지만 예. 당내 즉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이 상승 곡선이 있느냐? 결속력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시장이 더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명성의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국엔 2등이 어떻게 되느냐의 관건인데 이제 뭐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밀려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이재명 봐요. 시장이 사실 이제 보수와의 결탁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즉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는 중도 보수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정체성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연적 문제. 예컨대 네. 무슨 공짜밥 그거는 사실 말의 문제였던 것이고 생각하는 가치는 거의 비슷해요, 두 분이. 근데 중요한 건 이 대연적 문제거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연정의 대상을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 하겠느냐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오버페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지지자들 또는 야권의 지지자들은 거기까지 넘어가는 건 오버페이스다. 여기 네. 책임론이 있는 것인데 안희정 지사가 너무 많이 나간 것이 난데 동의 못한다라고 할 때는 역풍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것을 선명하게 그어내고 어떤 야권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 보면 더 프레임을,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안희정 지사 과연 이렇게 되면 보수 후보론과 뭐가 차이 나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희정, 이재명 후보, 문재인 전 대표가 오랫동안 민주당의 대선 주자 역할을 해왔고 모든 이슈를 다 선점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썼던 정권 교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문재인 대표가 써왔던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다 빼고 나고 하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뭐 당의 어떤 순수성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중도적인 표심 그리고 새누리당적인 그런 모습 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세대 교체 그리고 정치 교체 이런 말 세대 정치 교체. 교체는 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쓸 말이 없습니다. 지금 안희정, 이재명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네. 사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세론의 가장 강력한 도전은 민주당 내에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김 소장님,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전국을 순회하면서 통합, 연대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재인 대세론을 흐트리려는 데 좀 맞서는 형국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아직 대세론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빠르다고 생각이 빠르다. 듭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금 지지율 30%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제 지지율 30%를 지금 상회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다자대결에서 그 정도 나온다면 어느 정도의 이 팬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확고한 지지층을 확보한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세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직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주변에서 이 공격하는 그 포인트가 예전부터 하나였거든요. 친노 프레임. 그러니까 이 스스로 이 프레임을 깨고 나오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넘어서기 위한 그러니까 친노 프레임에서 이를 깨고 나오는 새로운 문재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표가 과연 무난하게 대선까지 갈 수 있을 거냐. 그건 저는 좀 약간 의구심이 좀 드는 게 그런 정도까지 아직 탄탄하지 않다. 그러니까 탄탄한데 이제 선거라는 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요. 저도 뭐 여론조사를 하지만 이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양자 대결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금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뭐 선거 결과가 똑같으냐? 그러면 뭐 투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론은 항상 가변성이 크고요.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도 보세요. 국민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좀 국민들을 보면은 그 30% 넘던 그 지지율이 하루아침에 3주 만에 10% 초반대로 추락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런 가능성은 네. 모든 후보에게 열려 있다. 그런 사실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전 후보가 네. 아직까지 대세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빠르다고 이르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대세론이 이제 더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일강 다중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된 건데 여기에 위기와 이제 기회가 같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얘기하면 이런 식의 대세론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고한 것이 아닌데 내부가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외부는 굉장히 단결해요. 긴장도가 떨어질 수 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외부는 이제 단결하고 네. 반문연대라든가 뭐 당내에서도 뭐 두 명의 어떤 젊은 후보들이 또 단결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기대치는 또 높아져 가고. 근데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저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권 교체 프레임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러니까 정치 교체 대 정권 교체의 프레임 대결에서 사실상 정치 교체가 사라지면서 프레임은 더 이상 다른 프레임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를 유지해 나가는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의 기회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의 대세로는 상당히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50%가 아니고 34% 정도 되지 않습니까? 최대치가. 그러나 여론조사 우리 전문가가 여기 옆에 계시지만 답 응답률이 뭐 3%, 7% 막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샤이 박근혜 보수층이 지금 숨어 있고 그리고 50대 50이라고 봅니다. 보수 대 진보의 지금 표심은 50대 50인데 지금 드러나놓고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계층이 상당히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2007년 대선이냐 1987년도 네.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그때 당시의 대선이냐 이 두 가지의 싸움에서 저는 87년 대선의 결과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무조건 지금 당선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탄핵이 돼 있고 지금 모든 국민이 촛불을 들고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 민주당의 지지율이 44% 정도 지금 나오고 문재인 대표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2명, 3명 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정의당 후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야권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3명의 후보가 나와 있다. 그리고 그러면 여당은 분열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대선 예. 뭐 일주일 전이나 뭐 20일 전이나 지금 보수당은 네.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후보가 서로 경쟁해서 막판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을 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 겁니다. 통상적인 분석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하시는 오히려 야권이 분열을 해서 여권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김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구심을 제공하시는 것 같은데 응답률이 낮다고 해서 그 틀린 조사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왜 아까 대세라고 말하기 빠르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 앞으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얼마 남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항상 말씀하실 때 항상 뭐 샤이 보수가 많다 그러는데 저희 조사 좀 해보면요. 샤이 보수 이제 드러날 만큼 다 드러나 보여지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대세로는 아니다고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에게 이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보여지는 게 밴드웨건 효과가 상당히 강화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반기문 전 총장을 이제 지지했던 분들 상황을 좀 보면 60세 이상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또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표 방지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표가 괜히 안 될 사람한테 밀어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 거부감을 갖고 계신 예.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세론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될 사람 좀 밀어주자. 뭐 이런 것이 생긴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어질 수도 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사실 지금 이번 반기문 전 총장의 사퇴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표가 많이 갈 것이다 했는데 의외로 좀 뜨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 어떤 여론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안철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전 총장하고 상당히 지지층이 겹친다고 네. 저희들이 생각을 해왔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반기문 전 총장이 오히려 지지층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지층이 겹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나올 수 있는 표는 다 나왔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좀 기댈 수 있는 언덕은 바로 호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한테서 몰표만 받으면 지금 당장 15%는 무산이 갈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호남이 상당히 분열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기댈 언덕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기댈 언덕이 많아요. 호남에서도 일정 부분 어떤 조사에서는 뭐 4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40% 넘는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 경기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선거는 지역별 대결이 아닌 세대별 대결이 될 거다. 결국은 세대 싸움이 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그러니까 20대와 50대 초반까지는 상당히 야성이 지금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걸 보여주고요. 50세 이상에서는 지금 그래도 여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믿을 것은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이 이제 이번부터 유권자 수가 1,000만 명이 됩니다. 이번에 또 투표율이 또 매우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대선은 뭐 지역 간의 어떤 대결, 이 예전에 보아왔던 그런 선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선거 결과가 좀 나올 거라 그렇다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다라는 저는 그렇게도 말씀이신데 예상을 해요. 지금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사퇴가 결국에는 왜 안철수 전 전 대표한테 대표한테 안 가느냐. 결국엔 지지 세력을 보면 대부분이 기존의 TK와 충청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K 지역은 상당 부분이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유승민 이 전 대표에게 이제 뭐 지금 후보에게 네. 가는 것이고 충청권의 또 다수는 또 안희정 지사에게 지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철수 대표에게 올 가는 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구도로 보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받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호남에서 표를 받아야 되는데 호남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호남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정권 교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누가 시킬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을 담보할 후보가 누구냐의 싸움에서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에게 지금 지고 있는 힘을 거거든요. 실어주는 쪽이다. 호남의 민심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정권 교체를 해서 만들어낼 상에 대해서 그 국가 상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보여주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그냥 문재인과 싸우는 1대1 주자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네. 정권 교체 주역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이 지지율 상승에 좀 제약을 주고 있다. 뭐 그렇게 안철수 봐야죠. 전 대표 오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 비전, 구상을 좀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권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새누리당 말고는 모든 정당이 황교안 권한 대행을 공격하고 있는데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거 대선에 나와야 된다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거는요. 이게 누가 뭐 나와라 그래서 나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 지지층이 원하는 거죠, 지금. 피가 얘기한 적도 없고요. 본인이 뭐 얘기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민들이 그러시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부정할 수는 없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공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출마하고 싶다면 하루빨리 권한대행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코스프레를 다 하고 출마를 선언하면 국정보다 대선에 집중했다는 비난으로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누가 나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고 있다.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대통령 코스프레 하지 마라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장 교수님, 네.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 일거수 일투족이 대선행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본인은 소위무답, 묻기만 할 뿐 답을 안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정치인이 답을 안 하면 긍정입니다. 대선 출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 부정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출마한다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미 대선 출마를 결심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물론 뭐 그 부정적인 것은 뭐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2인자였고 그리고 대행이 또 대행을 임명하게 되고 그러나 어떤 식으로 보면 지지자들이 황교안 대행을 원하는 보수층에서 원하는 그런 여론적인 추이가 높다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대선 때 문재인 대표도 생각이 없었는데 본인을 지지하고 본인을 나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지층의 여론에 못 이겨서 내가 나간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 출마해서 48.5%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4년이 지난 지금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 커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황교안 총리에게 어떤 말을 할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황교안 총리는 뭐 출마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출마할 경우에는 이제 걸림돌들이 적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김 소장님 보실 때 지금 여론 추세가 사실 무섭게 가파른 상승세거든요. 이런 여론 어떤 흐름으로 읽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저도 황교안 권한대행에 출마할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연락하시면 돼요. 이름 다 빼달라고. 그러면 이제 이름을 빼달라는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즐기고 있지 않느냐. 매일매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니 뭐 즐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것은 바로 박근혜를, 렉스 박근혜를 넘어서 새로운 대안주자가 필요해요. 그게 보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안주자를 찾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우리의 이념하고 아이덴티티하고 맞는 분이 누구냐고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황교안이다. 황교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TK와 60세 이상 이분들의 공통적인 분모를 뭐냐면 안보, 네. 안보를 매우 중요시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으로서는 뭐 본인이 뭐 국정이 더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새누리당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가만두지 않을 왜냐면 것이다. 새누리당 후보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조만간 선택을 해야 되지 변수가 않을까. 아닌 상수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이 출마해서도 안 되고 출마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5년 단임제입니다. 근데 이 단임제에서 지금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고서 대통령이 나간다? 이건 원리에 위반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 그만둬야 돼요. 30일 전, 법적인 건 30일 전이죠. 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사태에 당시에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했어요. 이 정도 되면 책임 정치는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향후 뭐 다시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해도 책임 정치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과 더욱 떠나서 국민들에게 뭔가 정치라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네. 정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보여줘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당위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떠밀리든지 어떤 본인이 원하든지. 근데 결정- 현실적으로도 네. 사실은 승산의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후보를 이제 출마를 한다. 이러면 이제 개인적인 검증부터 무수한 것들이 들어오죠. 이것을 지금까지 뭐 총리까지 다 맡아놓은 상황에서 네. 명예를 많이 지켜왔는데 이것을 한순간에 날릴. 그리고 반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반기문 전 총장 같은 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이 반기문 전 총장도 그렇고 황 대행도 그렇고 행정가예요. 행정가들은 그 정도의 모험심,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사실 이제 이번 구도 여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후보를 단일화시켜야 된다. 유승민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했으니까요. 후보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장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새누리당 후보까지도 아우를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까지 확장을 해놨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차피 야권에서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다음엔 보수 차례 아닙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보수가 먼저 후보를 결정했는데 지금 보수는 지리멸렬해 있고 탄핵 직전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어서 일단은 야당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수가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보수의 후보는 그야말로 단일화할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에서는 황교안 현 권한대행이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이쪽에는
그 유승민, 남경필 두 분이 이제 경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두 분이 이제 중에 한 분이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수 단일 후보를 위한 거대한 정치 이벤트를 하겠죠. 물론 뭐 이분이 현직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네. 권한 대행이 대행을 팽개치고 나올 수가 있냐? 그러나 민주주의는 헌법적인 질서에 따른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것은 권한 대행을 못한 만큼 나중에 나는 대통령을 통해서 이 네. 적폐를 옆에서 봤지만 내가 거기에 도저히 역부족이라 네. 알지도 못했다. 중요한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오고 뭐 여러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보수 후보, 단일 보수 후보가 어떤 파괴력을 과연 가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은 구도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야권이 분열하냐 분열하지 않느냐. 야권이 분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표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단일화를 해서 네. 대선 후보를 포기해서 한 명으로 결정이 된다면 무조건 야권, 현재 야권이 정권을 잡고 여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러나 야권이 분열하면 근소한 차이로 여당과 야당이 비슷한 그런 박빙의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 그것은 뭐냐면 탄핵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대선이 치러진다는 것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네. 그거에 따라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층은 상당히 곁질팔 또 가능성이 한번 여권 민심이 크다고 봅니다.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먼저 이제 저는 그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국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후보 단일화는 야권이 전매 특허였는데 지금 이제 보수에서 좀 쓰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보수가 연합을 한 뭐 후보 단일화 하더라도 생각만큼 파괴력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게 이 유승민 그러니까 바른정당을 지지하시는 분하고 이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성향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섞어도 오히려 더 분란만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후보 단일화는 생각만큼 파괴력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저는 구도는 양자 대결로 가기는 매우 힘들 거다. 다자로 갈 것이다. 다자 대결로 가는데 3자냐 4자냐. 이 싸움이지 저는 양자 대결로 가기에는 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너무 심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유승민 후보의 지금 보수 대연합, 보수 후보 단일화 뭐 이거는 반기문 전 총장을 유예해내고 바른정당에서 뭔가 구심력을 갖고 뭔가 경선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대연합을 만들겠다. 네. 뭐 그런 취지로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반천종창이 사퇴한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지지율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으로 갈 거 공산이 큰 황교안 총리 이제 대행이 더 많은데 만약에 이걸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심력을 뺏기는 이 상황이 올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른정당의 정체성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끌려가는 흡수되는 그런 양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전략을 유승민 후보를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도 제3자 이제 빅텐트를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사실 거거든요.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TK 전통 보수층의 표심을 어떻게 끌어모으냐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호 계명대 교수, 김미연 아랜서치 소장 세 분과 정치 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